자, 오늘은 그 연력학적 1법칙부터 보겠습니다. 2장 연력학 제1법칙. 그렇죠. 연력학적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에너지란 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단지 즉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한 것이지 소멸을 시키는 어떤 대상이 되거나 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연력학적 1법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열과 일에 대한 표현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에 대한 표현은 1장에서 정리를 했었죠. 비열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열의 표현식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식을 이제 기본적인 표현식으로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에 대한 표현은 연력학적인 일량, 연력학적인 일량에 대한 표현은 상태량 중, 상태 변화 시 상태량 중 그 압력과 최적의 관계를 이용해서 일의 크기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폐계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밀폐된 실린더입니다. 밀폐된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놓고 일의 상태에서 자, 여기 안에 내부에 동작물질을 채워놓고요. 동작물질을 채워놓고 피스톤이 1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의 위치에 있다. 그때 열을 공급을 해요. 열을 공급을 해주면 동작물질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동작물질이 팽창을 하면서 피스톤을 밀어내요. 동작물질 스스로 피스톤을 옮겨놓는 이런 형태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2의 위치에 왔을 때 피스톤이 멈췄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1의 상태에서 Q에 열을 공급해서 W에 일을 하고 이 위치에서 멈췄다. 1에서 2까지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런 변화에서 보면 피스톤을 밀어내는데 한 일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때 압력의 변화와 최적의 변화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돼요. 압력과 최적을 곱하면 1의 차원이 나옵니다. 1의 차원이.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힘의 성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원래 1의 기본적인 표현은 물체에 작용한 힘 곱하기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인 변이량을 곱해서 1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죠. 압력의 면적을 취해주면은 힘의 성분이 돼요. 힘의 성분이. 그때 그 면적과 위치 변화량으로부터 우리가 최적의 변화, 최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최적을 이용해서 1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역으로 2에서 1까지 피스톤을 압축을 해요. 피스톤을 압축을 해주면 역시 압력의 변화와 최적의 변화를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 압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의 표현은 지금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1에서 2까지 동작물질 스스로 피스톤을 옮겨놓는 일이 있고 피스톤을 2에서 1까지 압축해서 표현하는 압축률이 표현이 있어요. 팽창일이라는 표현 그리고 압축률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압력과 최적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연력학적인 선도 중에서 중요한 선도로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PV 선도라고 하는 거예요. 압력과 최적의 관계를 표현하는 선도지요. 이렇게 지금 1의 위치에 있을 때 압력이 2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 압력이 높아요. 최적은 2의 위치에 있을 때가 더 높죠. 그래서 1의 위치에서 2의 위치까지 이와 같이
변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H에 있을 때 압력은 P1, 2H에 있을 때 압력은 P2. 이렇게 해서 P1, V1 상태에서 P2, V2까지 상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피스톤이 직선 운동을 함으로써 P1, V1에서 P2, V2까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직선 운동이지만 어떤 P1, V1 상태에서 P2, V2까지 어떤 상태로 변화를 시키느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직선 운동으로 갈 수도 있고, 뭐 2차 곡선 운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상태 변화라고 하는 1에서 2까지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상태 변화라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P1, V1에서 P2, V2까지 상태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직선 운동을 시키는 이런 피스톤 왕복 운동이죠. 그러니까 피스톤에서 왕복 운동을 하는 이런 타입도 있을 거고, 어떤 뭐 회전 운동을 시켜서 변화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열을 공급하는 방법도 1에서 2까지 상태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열을 공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루어지는 운동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많은 그 상태 변화 과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임의로 이렇게 상태 변화를 하나 잡아요. 1에서 2까지 P1, V1에서 P2, V2까지 상태 변화가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아랫면적, 피스톤 이 아랫면적을 W12로 표현을 해서 이 W12는 절대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1에서 2까지 팽창시키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 절대일의 크기가 돼요. 절대일의 크기. 반대로 또 2에서 1까지 이렇게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피스톤 왕복형 압축기도 있고, 여기서 뭐 압축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밀폐계죠. 개방계가 아니라 밀폐계입니다. 압축기는 개방계예요. 압축을 저압을 고압으로 만드는 이런 기계. 압축기는 개방계인데, 그런 압축기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왕복형, 피스톤 압축, 왕복형 압축기도 있고, 터보형 압축기도 있고, 뭐 원심식 압축기도 있고, 뭐 로타리식 압축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압축기가 있어요. 압축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압을 고압으로 만드는데도 역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편의상 요 같은 경로로 해서 이렇게 압축을 했다라고 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압축률을 계산하려면 2에서 1까지 상태 변화 시 요 연면적의 크기를 구해 놓으면 되는데, 이 연면적의 크기를 W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WT가 공업률이에요. 공업률. 연력학적인 일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PV 선도로 일의 크기를 표현할 수가 있다. 면적을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랫면적을 계산하면 1에서 2까지 상태 변화 시 아랫면적을 계산하면 절대일이라고 표현하고, 연면적을 계산하면 공업률이라고 표현을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공업률의 의미는 개방계에서 주위에 해준 일을 공업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업률은. 절대일은 밀폐계에서 동작물질 스스로 팽창시키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지금 W12, 1에서 2까지 팽창할 때 팽창의 일이 절대일이고, 압축률은 공업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압축률은. 물론 이제 지금 WT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개방계는 아니죠. 개방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제 압축률을 구할 때는 공업률의 표현식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압축률이라고 하는 표현은 항상 뭐 그 개방계에서만이 표현되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다는 얘기지. 압축률은 마이너스 1이죠. 압축률은 마이너스 1이고, 동작물질 스스로 팽창하면서 하는 일은 플러스 1이 돼요. 플러스 1. 절대일이라고 해서, 공업률이라고 해서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절대일이라고 해서 항상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이다. 공업률이라고 해서 항상 압축률처럼 생각해서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지.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 절대일은 플러스, 이렇게. 공업률 중에서도 터빈이나 노즐, 이런 이제 개방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나오지만 압축기와 같은 개방계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밀폐계지만 여기서 압축률은 마이너스 1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 풀 때 보면은 압축률을 구하라, 공업률을 구하라, 절대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혼동이 되는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지만 될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절대율과 공업률을 구해 보면은 절대율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압력이 P인 상태에서 최적을 V로 놓고선 이렇게 미소 최적을 구해요. 미소 최적을 표현해야죠. 그럼 미소 면적이 P 곱하기 DV가 미소 면적이야. P 곱하기 DV 미소 면적을 1에서 2까지 면적 적분을 취해주면 이 면적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절대일 W12는 압력 P 곱하기 DV면 미소 면적 이거를 적분하라. 1에서 2까지 적분을 해줘라. 그러면은 아랫 면적 전체를 구할 수 있다. 그걸 절대일의 크기로 본다는 거죠. 지금 가역 변화입니다. 뉴턴 메타 줄 킬로그램 포스 메타의 단위로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압력이 일정하면 정압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W12는 압력 P가 적분 밖으로 그냥 빠져나오니까 P에 V2-V1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될 거고, 최적이 일정하면 W12는 제로가 되겠죠. 정적 변화에서 절대일은 제로입니다. 정압 변화에서는 절대일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표현된 절대일은 지금 밀폐계에서 팽창일이니까 밀폐계일, 팽창일. 밀폐계는 비유동계입니다. 그래서 비유동계일.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다음 이제 공업일. 연면적 WT가 공업일인데 이 공업일은 기본적인 의미는 개방계에서 주위에 해준 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방계에서 주위에 남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공업률을 계산하려면 연면적 계산하라. 연면적. 압력 P에 최적 V인 상태에서 이렇게 미수 압력을 잡아요. 미수 압력 DP를 잡아. DP를 잡아서 2에서 1까지 적분을 해줘. 그러면은 이 연면적 V 곱하기 DP 이렇게 최적 V에 DP를 곱해. 그러면 미소 면적 계산이 되죠. 이 미소 면적을 가지고 2에서 1까지 면적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러면 연면적으로 구할 수 있어. 그 연면적의 크기가 공업률의 크기다. V 곱하기 DP를 2에서 1까지 적분해라. 이거죠. 이거를 2에서 1까지를 1에서 2까지로 바꿔요.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VDP로 공업률을 구하는 표현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뽑았다고 해서 공업률이 항상 마이너스다.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1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즉 어떤 개가 있을 때 개의 동작물질 스스로 주위에 일을 해주면 그 일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동작물질이 주위로부터 일을 받으면 그 일은 마이너스예요. 압축일 같은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팽창일은 주위에 해주는 일이니까 플러스 1이야. 압축일은 받는 일이란 말이야, 동작물질이. 그러니까 압축일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예. 열은 반대죠.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예요. 열은 들어오면 플러스죠. 흡열, 공급열, 플러스 열입니다. 열이 개로부터 주위로 빠져나가면 그거는 마이너스 열이 돼요. 방열, 열 손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마이너스고요.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연력학 1법칙 관계식을 세우거나 할 때 이 그 관계를 적용시켜서 부호를 결정해 줘야 돼.
출입하는 열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루어지는 일이 동작물질 스스로 하는 일이냐 아니면 동작물질이 받는 일이냐, 고려해서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열 같은 경우 지금 표현식 자체에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압력과 최적의 관계로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냐 플러스가 될 거냐는 결정이 될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식을 뽑아놨다고 해서 공업률은 항상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일정한 경우 정압과정, 등압과정이라고 보면 WT는 제로가 되겠죠. 압력이 일정하면 DP가 제로야. 최적이 일정하면 DV가 제로죠. DV가 제로고, 그러니까 최적이 일정할 때는 절대일이 제로고, 압력이 일정할 때는 공업률이 제로고,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공업률을 표현하면 V가 밖으로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V에 P2 마이너스 P1으로 정리되죠. V에 P1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정압과정, 정적과정, 절대일 공업률의 표현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역 변화에서만 지금 적용시킬 수 있지, 비가역 변화에서는 이렇게 시켜만한 식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연력학적 일량의 표현 중에서 이렇게 절대일에 대한 표현, 공업률에 대한 표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공업률은 지금 예를 든 거에 적용시켜서 공업률을 봤을 때는 압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압축률. 뭐 공업률이라고 했으니까 개방계에서 주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밀폐계지만 개방계에서는 개방계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개방계는 유동계니까 유동계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작물질이 1에서 2까지 상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시간에 따라서 상태 변화량이 그 상태량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개방계라 할지라도 동작물질의 입출입이 가능한 게가 개방계죠. 개방계라 할지라도 동작물질이 출입하는 동작물질의 그 양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류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상류일이다 이런 표현을 써. 정상류일이다 표현을 씁니다. 네. 비정상류일이 아니라 정상류일이야. 비정상류면은 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매 출입하는 동작물질의 상태량들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연력학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중에서도 뭐 가솔린 엔진이다 그러면 흡입 밸브, 배기 밸브가 있고,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이때 보면은 뭐 들어오는 연료와 연소 시에 빠져나가는 연소가스의 그 상태가 뭐 매번 틀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 시간에 따라서 4행정 1사이클을 이룹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엔진, 가솔린 엔진이다 그러면 4행정 1사이클이라고 하는 건지요.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해서 배기하고 폭발해서 일을 얻고, 그리고 이제 압축해 다시 밀어 올려서 배기하고, 이런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고 하는 4단계 4행정을 거쳐서 완사이클이 이루어지는 연력학적인 기관이에요. 이 경우에 매번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동작물질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뭐 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흡입할 때 그 조건, 그리고 폭발시킬 때의 그 상태량의 조건, 그 동작물질의 상태량 조건, 그리고 폭발해서 배기시킬 때 빠져나가는 그 동작물질의 그 상태량, 이런 것들은 매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이게 얘를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할 수 있으려면 매 그 행정마다, 즉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에 대한 어떤 상태량들, 압력과 온도와 비체적 밀도, 이런 관계들이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루는 많은 그 연력과학적인 시스템들은
이게 기본적인 지금 말씀드린 요게 어떤 연립각 그 기관이고 사이클이든 간에 관계없이 요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이론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얘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정상유일이다 이렇게 봐야지 비정상유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다. 참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에 대한 관계를 좀 알아 두셔야 되겠고 1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열량과 지금 정리했던 일량의 관계 중에서 줄의 실험에 의해서 표현된 내용 중에서 열은 일로, 일은 열로 전이할 수 있다. 전이할 수 있다. 일과 열은 전이현상이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일과 열은 전이현상이다. 열은 일로, 일은 열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은 열로 전이할 수 있다, 전이된다 라고 하는 거 1장에서도 했죠. 동력과 열의 관계에서 우리가 표현한 식이 있었어요. 가역 과정에서는 열은 일로 전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열이 일로 전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역 과정에서는 얘는 100% 성립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비가역 과정에서 그렇다는 거죠. 가역 과정에서 물론 성립하죠.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것도 성립을 하고 가역 과정에서도 성립을 하지만 Q = W라고 하는 표현은 가역 과정에서 성립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역 변화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력학적 1법칙은 비가역 사이클에서는 적용시킬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역 열기관 사이클이든 비가역 열기관 사이클이든 연력학 제1법칙 표현식은 적용을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4장에서 얘기가 돼요. 4장에서 얘기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역 변화라고 하는 전제, 가역 사이클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Q는 W로, W는 Q로 전이가 된다. 전이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줄이 한 실험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탱크에다가 용기에다가 물을 채워요. 물을 채워놔. 물을 채워놓고 여기에 온도계를 꽂아요. 온도계를 꽂아서 놓고 이 안에 회전체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여기에 이제 도로래를 부착시켜서 이렇게 중량물을 하나 이렇게 이제 매달아놔 로프로 이렇게. 그래서 중량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에 있는 회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회전체가 막 돌아요. 막 도니까 쭉 온도가 올라가 이렇게 쭉. 그래서 회전체가 회전하면서 한 일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물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이 가해졌다는 얘기죠. 열이 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 열로 전이 되는구나. 그러면 가역 변화라고 하면 역변환도 가능하니까 열도 일이 일로 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 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1kcal가 427kg 포스 메타의 1에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값이 약 우리가 적용했던 4.2kJ 정도가 되겠다. 곱하기 9.8 나누기 1000 해주면 약 4.2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kcal는 427kg 포스 메타고 4.2kJ가 같다. 이런 관계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 단위에서는 Q = W를 놓지 않고 Q = AW로 나요. 그리고 W =
JQ로나 SI 단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공학 단위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고 1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메타니까. 그러나 SI 단위에서는 1이나 열의 단위는 다 킬로줄 또는 줄로 놓으니까 바로 이꼴로 놓을 수 있지만 공학 단위에서는 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1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메타니까 바로 이꼴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Q는 이퀄 AW, W는 이퀄 JQ 이렇게 표현해서 A는 427분의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포스 메타로 놓는 거죠. 이 값을 1의 열상당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의 열상당량 이렇게 표현하고요. J는 427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킬로칼로리로 표현이 되겠죠. 킬로그램 포스 메타를 킬로칼로리로 고치고자 한 게 A고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 포스 메타로 고치고자 한 게 J입니다. 자, 그러니까 J는 427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열의 단위니까 열의 1 상당량. J는 열의 1 상당량. A는 1의 열 상당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학 단위에는 이런 값들이 필요하지만 SI 단위에는 그런 값들이 필요 없겠죠. A나 J는 다 뭐 1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사이클에 적용시켜요. 가역 사이클에 적용을 시켜, 가역 사이클에. 지금은 이건 이제 밀폐계로 볼 수가 있겠죠. 밀폐계로 볼 수 있어. 밀폐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계에 임의의 밀폐계에 가역 사이클에 열은 1로 전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용을 시켜요. 그럼 사이클은 몇 개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각 가정마다 출입하는 열과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사이클에 적용시키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열의 총합은 그때 일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바꿀 수가 있어.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열은 일로 전이할 수 있다. 또는 열은 일로 전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밀폐계가 됐든 개방계가 됐든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렇게. 사이클에 적용을 할 때는 몇 개의 가정으로 완 사이클을 이룰 때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전달이 되는 열의 총합은 그때 일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Q는 시그마 W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적분식으로 좀 바꿔. 적분식으로 바꾸려면 이제 미소 가역 사이클의 미소 열량 델타 Q 그리고 미소 일량 델타 W 이렇게 놔야 되겠죠. 미소 가역 사이클에 출입하는 열과 일을 델타 Q, 델타 W 이렇게 놓습니다. 불완전 미방이니까 상미분 기호를 보통 이제 미소량 하면 상미분 기호나 편미분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열과 일은 도종함수다 그랬죠. 불완전 미방이다라고 했으니까 상미분 기호는 붙일 수 없다. 좀 구분하자. 불완전 미방과 완전 미방을 구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델타라는 기호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소 가역 사이클 출입하는 미소 열량의 총합은 그때 이루어지는 일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이거를 바꿔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이클을 이루니까 그냥 단순한 적분이 아니라 사이클 적분이라고 하는 표현식을 써요. 적분 기호에 이제 사이클 표시를 하죠. 이렇게. 사이클 표시를 해서 사이클 적분 델타 Q는 사이클 적분 델타 W랑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식이나 요식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요식을 적분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분하면 이렇게 참고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이 표현식을 사이클에 적용하는 연력학 제1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사이클에 적용시키는 연력학 제1법칙의 표현식이다. 오케이? 다음 가역 사이클이다 또는 비가역 사이클이다 연력학 제1법칙이 성립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뭘 갖고 확인해? 이걸 갖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 이렇게. 예. 자, 지금 이제 사이클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의 기본 표현을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단순한 상태 변화에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시켰을 때는 상태 변화에 따른 연력학 제1법칙에서요. 상태 변화에 이걸 적용을 시켜보자 이거죠. 174페이지, 175페이지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럼 1의 상태에서 2의 상태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이루어져요. A라는 경로로 그리고 B라는 경로로 되돌아와. 이 사이클하고 A라는 경로로 가서 제3의 경로, C의 경로로 되돌아오는 사이클. 두 가지 이 사이클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시켜 봅니다. 그러면 사이클 적분 델타 Q는 사이클 적분 델타 W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를 풀었어. 1의 상태점에서 2의 상태점까지 상태 변화할 때 A, B 그 가정을 갖는 사이클하고 A식 가정을 갖는 사이클 두 가지 사이클에 이걸 풀어서 적용을 해. 그러면 인테그랄 1 상태점에서 A 경로를 지나서 2 상태까지 변했을 때 수열량 델타 Q 플러스 인테그랄 2 상태점에서 B 경로로 1 상태로 되돌아올 때 수열량 델타 Q. 완 사이클을 이룰 때 열 전달의 총합은 그때 이루어지는 1의 총합과 같다. 이런 얘기니까 1 상태점에서 A 경로로 2 상태점까지 변할 때 한일 델타 W 플러스 2 상태점에서 B 경로로 1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한일 델타 W 합은 같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또 AC 경로에 대해서 풀었어. C 경로에서 1 상태로 돌아오면서 이루어진 일 델타 W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사이클 적분을 풀었으면 이렇게 돼. 자, 이거를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 그럼 B 경로의 델타 Q 마이너스 C 경로의 델타 Q는 B 경로의 델타 W 마이너스 C 경로의 델타 C 델타 W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B 경로는 B 경로끼리, C 경로는 C 경로끼리 이렇게 묶어서 놓으면 인테그랄 2 상태점에서 B 경로로 1 상태로 되돌아올 때 수열량 델타 Q 마이너스 이루어진 1 델타 W는 인테그랄 2 상태점에서 C 경로로 1 상태로 되돌아왔을 때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는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같다는 거죠. 같다는 얘기는 뭐야?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1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각 상태점의 상태량들은 상태 변화 과정, 상태 변화 과정,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B 경로로 오든 C 경로로 오든 1 상태점과 2 상태점의 상태량의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상태량들은 결정이 돼 있다. 그런 상태량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상태 변화를 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가정으로 상태 변화를 시키든지 간에 그때 이루어진 1 마이너스 W는 항상 일정해요. 열과 1은 도정함수다. 상태량이 아니죠? 상태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과 1의 차는
B 경로로 오든 C 경로로 오든 열과 일의 차는 같다라는 얘기는 그 결과는 뭐야? 상태량이다라는 얘기예요. 상태량이다. 응? 상태량이다. 그리고 이꼴 관계에 있다는 거죠. 등월. 그럼 동처성의 원리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꼴로 놓기 위해서는 각 항의 차원은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과 일은 큰 틀에서 보면 에너지의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과 일의 차의 결과도 뭐가 나와야 돼? 에너지의 차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 차원의 값이 나와야 된다. 이때 에너지라고 하는 그 차원에 있는 값들은 상태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상태점과 2상태점의 상태량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변화의 합이 결과로 뭐라는 얘기야? 열과 일의 차다 이런 얘기죠. 이 단순한 작업이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거.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식을 미분 형태의 식으로서 간단하게 좀 표현하자 그러면 델타 Q 마이너스 델타 W는 항상 일정하다. 어떤 가정으로 변화든 가지 항상 일정하다. 그 결과는 뭐가 돼야 된다? 에너지의 상태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태량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태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에너지들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총합과 같아야 된다. D는 미소 에너지의 변화, 시그마는 합 이런 얘기죠. 2에서 1까지, 2에서 1까지 또는 뭐 1에서 2까지가 됐든 관계없이 상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과 일의 차는 항상 일정하다. 상태 그 경로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때 그 결과값은 각 상태점에서 갖고 있는 상태량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는 에너지의 변화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연력학자의 1법칙이다. 상태 변화에 따른 연력학자의 1법칙 표현식이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열을 일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는 또는 일을 열로 변환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에너지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된다. 에너지 변화 없이는 열 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에 들어오는 열과 일의 관계만 놓고 연력학 1법칙을 적용시키면 시그마 Q 이꼴 시그마 W 이거로 풀면 끝이야. 단순하게는 열은 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연력학적 1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스템, 사이클에 적용할 때는 하나의 사이클을 이룰 때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하나의 사이클을 이룰 때 열전열의 총합은 그때 이루어진 일의 총합과 같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서 볼 수는 있다. 이거를 단순하게 사이클, 어떤 사이클에서 상태 변화만 놓고 봤을 때, 적용시킬 때는 지금 이 식을 갖다 적용시켜야 된다. 자, 이거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상태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변화, 에너지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SI 단위에서 이렇게 되죠. 뉴턴 메타 주울로 표현이 돼요. 공학 단위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2G분의 G의 V제곱으로 놓습니다. 킬로그램 포스 메타로 떨어져. 여기서 G는 mg를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중량을 얘기하는 거야. 중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SI 단위로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내면 되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럼 여기서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속도를 얘기하는 거냐? 동작물질 입자 자체의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입하는 동작물질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출입하는 그 동작물질의 속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개방계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밀폐계에서는 출입하는 동작물질의 출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폐계에서는 운동에너지 변화, 운동에너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mgzet으로 표현하죠. mgz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위치. Z는 중력 방향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중력 방향의 위치. 계산하면 뉴턴 메타 주울로 계산이 됩니다. 공학 단위에서는
중량 곱하기 Z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포스 메타로 해서 위치 에너지가 표현이 되는데 이때 Z라고 하는 값, 중력 방향의 위치, 중력 방향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 방향의 높이인데 역시 개방계에서 고려가 된다. 입구와 출구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동작 물질 입자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입구와 출구, 출입하는 동작 물질의 입구와 출구에 해당되는 그 중력 방향의 높이,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생각하는 거니까 얘도 개방계에서 고려가 돼야지 되고, 그다음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가 수반이 되면 고려해야 돼. 온도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고려가 돼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에너지는 이 동작물질 입자 자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위치 에너지 변화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이야. 근데 걔 안에서 동작물질의 위치, 그 동작물질 입자 자체의 위치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는 얘기죠. 입자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입자 자체 운동 에너지, 운동량은 커요. 변화가 커. 그런 경우에 이제 내부 에너지의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에 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동작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거를 가지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동작 물질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가 동작물질 입자 자체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 변화도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상대적으로 위치 에너지 변화보다는 운동 에너지 변화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내부 에너지 하면 동작물질 입자 자체 운동량,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온도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부 에너지를 구하는 그런 표현식은 없는데, SI 단위에서 내부 에너지 단위는 킬로줄로 표현을 하죠. SI 단위는 이제 그 국제 표준 단위 얘기하는 겁니다.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의 단위를 씁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비내부 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어. 비내부 에너지라는 표현. 비내부 에너지는 스몰 u로 표현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라지 u로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비내부 에너지는 단위 킬로그램당 내부 에너지의 표현이니까, 비내부 에너지는 강도성 상태량이야. 내부 에너지는 종량성 상태량이 되겠죠. 그래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 SI 단위에서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래서 표현이 되고요. 되고, 그다음 네 번째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유동 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동 에너지. 유동 에너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압력과 최적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렇게. 유동 에너지는 압력 곱하기 최적으로 계산합니다. 압력 곱하기 최적. 압력의 최적은 질량의 비최적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비최적에다 질량 곱해주면 최적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질량 m에다가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입니다. SI 단위에서. 밀도의 역수니까 로우분의 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뉴턴, 메타, 줄로 계산이 됩니다. 유동 에너지를 구한다 그러면. 공학 단위에서는 킬로그램 포스 메타로 나오는 거고요. 압력의 단위와 밀도의 단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유동에너지라는 표현, 비유동에너지라는 표현은 압력에다 비최적을 곱해주면 돼. 압력 곱하기 비최적. 스몰 v는 비최적. 비유동에너지는 단위 킬로그램당 유동에너지 표현이니까 줄 퍼 킬로그램 또는 킬로줄 퍼 킬로그램으로 표현해야 될 거고요. 공학 단위면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델타 PV, 비유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라 그러면 P2 V2 마이너스 P1 V1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래서 이까지 상태 변화가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압력이 일정하면요, 이때 압력이 일정하면 유동에너지 변화량은 압력의 V2 마이너스 V1으로 구해주면 되고, 최적이 일정하면 최적 V를 뽑아서 P2 마이너스 P1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비유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한다 그러면 델타 PV, 비유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한다. 그럼 P2, V2 마이너스 P1, V1 이렇게. V1, V2는 여기서 비체적이니까요. 비유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미분식으로 표현해. 미분식으로 표현하면 PV 이렇게 표현되죠. PV. 미분식으로 표현했을 때 얘를 압력과 비체적을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고배 미분이야. 고배 미분이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 플러스 뒤에 거 한번 미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VDP 플러스 PDV 이런 식으로 미분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식도 써먹을 일이 한 번씩 있어요. 우리가 정리하는데, 개념을 잡고 정리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변화도 좀 봐두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에너지 변화를 고려할 수가 있다. 상태량의 변화, 상태 변화에 따른 상태량의 그 변화만 놓고 봤을 때 연력학이나 유체역학적인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에너지 변화량은 이렇게 유동 에너지의 변화량, 유동 에너지 변화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유체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여기에. 상태 변화 시 수열량에서 일량을 뺀 값은 에너지의 총합과 같아야 된다. 그때 에너지에는 운동 에너지 변화, 위치 에너지 변화, 내부 에너지 변화, 유동 에너지 변화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연력 밀폐계와 개방계, 밀폐계와 개방계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해 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걸 이제 일단 개방계에 먼저 적용시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밀폐계 이렇게 해서 이제 2장 내용 정리하면 되죠. 자,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